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를 일단은 아래 공포에 이어 물가가 하락하는 디스플레이 D의 공포가 몰아닥치면서 이른바 R&D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을 보이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한시적인 미중의 미로를 믿을 수 없고 영국의 브렉시트, 홍콩 문제, 신흥국 자본 이탈과 경제 둔화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장은 긍정적이지만 안개 국민으로 더 들어간 느낌입니다. 부동산은 추석 이후에 10월을 기점으로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을 못 사서 안 달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단군 이래 가장 집값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6년 동안 최고 치솟은 집값을 못 잡아서 안 달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R과 D의 공포, 디플레이션, 한국 경제와 부동산을 덮친다. 지금 여기 저승사자가 지금 이 지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 각종 지상에서 D의 공포, 사상적 마이너스 물가,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이렇게 해서 지금 디플레이션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죠. 사람들이 어렵게 고개를 하고 있네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의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디플레이션이 뭐냐? 인플레이션이 뭐냐?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락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냐? 경제 전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입니다. 하락과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뜻해요. 자, 디플레이션, 순환 구조를 보면 금리 상승,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은 하락하고요. 화폐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요. 자, 물가 하락, 즉 현금이 축으라는 뜻이에요. 화폐는 계속 올라가면서 물가는 하락하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그 반대로 금리 하락하고요. 이번에는 통화량이 상승합니다.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다시 금리 하락, 이렇게 둘 다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둘 다 좋지 않죠? 디플레이션의 영향, 순환 사이클을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일단 물가가 하락하고 생산이 위축되겠죠. 가격이 낮은데 누가 생산을 하겠어요? 투자도 안 하겠죠, 당연히. 투자를 안 하다 보면 이제 고용이 감소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도 임금이 계속 내려갑니다. 또 물가 하락, 이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른쪽도 비슷하죠. 자산 가격, 소비 위축, 상품 가격 하락, 생산 고용 감소, 경기 침체 가속화, 자산 가격. 이처럼 역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이게 디플레이션이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디플레이션의 각종 통계 자료 보면 소비자 물가 추이 볼까요? 보시면 총 지수하고 생활 물가 지수가 있어요. 까만 총 지수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2018년 8월, 2019년 8월 약 1년간입니다. 특히 자,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역대는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올수록 아주 안 좋아졌죠. 지금 1.4, 2.0 이렇게 쭉 해서 총지수 0.0까지.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는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4까지 추락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쪽이 많이 추락했어요. 자, 농수산물 전체가 7.3, 채소류 11.8, 축산물 2.4, 가공식품 2.1 상승했고요. 석유류 마이너스 6.6,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 외식. 자, 이런 것들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추이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2000년이고요. 지금 여기는 2019년입니다. 지금 약 20년간 보시면 등락폭이 이게 크기는 한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는 이렇게 물가가 상당히 높았지만 지금은 0까지 치고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특히 최근 3년, 특히 19년이 문제가 되죠. 자, 물가 상승률 14년 만에 최저다. 역시 상승률, GDP 대비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올랐었는데, 자, 2017년 이후에 2019년 접어들면서 완전히 급추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추이, 이번에는 근원물가하고 소비자 물가. 이 근원물가가 뭐냐면 일시적 충격 영향을 크게 받는 거, 아까 추락하는 것들 보세요. 농산물이라든가 석유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걸 제외한 거, 그걸 빼버리면 그래도 비교적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함한 소비자 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0이 됐습니다. OECD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OECD 평균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2.0 기준인데 여기서 크게 변하진 않죠. 그 위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2019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OECD 추락했고 미국도 큰 폭으로 추락해서 자, 2.1,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합니다. 자, 여기 2019년 기준으로 오히려 위에서보다 이 아래 우리나라가 훨씬 더 추락 속도가 심하죠. 자, 보시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2018년만 해도 괜찮다가 2019년 아주 거의 0.5, 0.6 OECD의 중간도 안 가고요. 일본은 원래부터 낮았잖아요. 자, 일본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지금 계속 원달러 환율,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 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안전자산을 일컫는 금과 은, 이것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2, 3일 동안 코스피 지수하고 글로벌 증시가 단기 호재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한국 디플레이션이 왜 위험하냐? 자, 특히 해외 수출 수입이 많은 거기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위험한 거예요. 한국처럼 수출이 절대적인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에서는 글로벌 침체는 치명적입니다. 글로벌 침체는 고스란히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8월 물가 1965년. 자, 65년이면 지금 거의 55살짜리입니다. 55살 되신 분들이 마이너스라는 미중의 상황. 지금 65년 이후에 55년 동안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상황. 즉 미중의 디플레이션, 디에 공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무서운 줄만 우리가 알았죠.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만 많이 들었지 우리나라의 뭐 디플레이션은 일본 얘기고 남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경제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고혈압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저혈압도 무섭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지표라는 게 죄다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자, R의 공포가 디플레이션과 함께 이른바 R&D 공포로 명명이 됩니다. 가격 하락, 기대감과 고조. 이제 이 순서에 가격 하락, 기대감, 고조. 소비는 축소되고요. 재고는 누적되고 생산 감소되고 감원으로 이어지는 축소 위축 경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느냐? 규제 혁신으로 진짜 R&D, 연구개발. 아까 R&D와 언어 유희죠. 자, 진짜 R&D, 연구개발에 물꼬를 튼다면 복합위기 극복에 어떤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R&D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로 치유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의 일본 디플레이션 위험,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자, 미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수세적이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펀치로 자, 첫 번째 옛 소련을 붕괴시켰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여러 나라로 좀 갈라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85년 플라자 합의. 자, 일본이 이때부터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추월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지금 미국이 때렸습니다. 솔직히 도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미국을 지금 그걸 연상시킬 정도예요. 중국이 추월할 것 같으니까 중국을 이번에는 두드러 잡네요. 미국 패권 유지가 지금 1순위입니다. 패권 국가 유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국 경제가 지금 호조로 보이고 있고 내부 지지 자신감, 외교 위치 공세를 강화가 있고요. 결국은 패권 유지 목적. 짧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야망인 재선의 성공, 그리고 큰 틀에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를 계속 유지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의 힘이었던 미국 경제에도 지금은 빨간 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식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기 나라 주가. 그래서 파월하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3년 만에 5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50 아래는 경기 수축을 뜻하는데 8월 달에 49.1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미국차도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마오류가 관건일 정도로 저성장 국면입니다. 자, 중국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자, 저성장.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중국 기존의 무역 질서가 쇠퇴. 이러다 보면은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도부가 위기감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이 위기감을 돌파하려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지금 패권의 싸움이라서 일본의 소비자 태도 지수도 11개월째 지금 떨어지고 있고 5년 4개월 만에 지금 최저입니다. 거침없는 아베 정부의 정말 청사진은 이제 빨간색을 그리면서 끝없는 추락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베가 우리 한일 무역 전쟁을 좀 완화할 기미가 보일까요? 디플레이션, 현금 확보, 투자 위축.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현금 확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누가 좀 더 안전자산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5대 시중은행 8월 정기예금, 여기 보시면 하나, 신한, 우리, NH, KB 어떻습니까? 11조 5,541억 원. 부동자금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저축으로. 단순하게 뭐 부동산에 예전엔 투자했는데 지금은 증시로 투자하자니 방향성이 애매모호하고 부동산으로 투자하니 너무 많이 뛰었고, 바로 이겁니다. 5대 시중 금리는 보는 바와 같죠? 마이너스 기준 금리 국가들. 자, 오죽하면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스위스 마이너스 0.75, 스웨덴, 덴마크, 일본, 유럽 중앙은행, 이처럼 오히려 돈을 은행에 맡기면 맡길수록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왜? 물건 사면 손해본다. 뭔지 분위기가 찜찜하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대형마트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자,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폭이 줄었는데 2018년, 2019년에는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 침체가 가장 크고요. 일단 온라인의 부상, 대형마트. 시대가 이제 온라인 홈쇼핑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디플레이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공포와 서울 집값. 디플레이션은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아니다.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좀 차원이 다릅니다. 긍정론자들은요, 단기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길게 보면 6개월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풍부한 수요가 있고 투자 심리가 아직도 넘쳐난다. 특히 지방에서도 원정 와가지고 집을 사요. 왜 서울 집값이 지금 뛰고 있는 줄 아세요? 매물도 적지만 거래도 실종됐지만 지금 지방 대대광 중심으로 집값이 지나치게 뛰었어요. 그건 뭐 폭등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아주 높습니다. 괜히 거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웃기게 거기 팔고 또 이리 오는 거예요. 자, 정부는 그런 사람들 아예 막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고, 디플레이션은 자산 가치가 있을 경우 유동성이 떨어져서 파산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유동자금이 지금은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관론, 저도 비관론자가 좀 더 많아요. 저도 이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중장기 펀더멘탈이 지금 문제입니다. 1998년, 2008년보다 지금 더 위험해요. 지표를 보면. 서울은 문제가 뭐냐? 이제 1인 1주택이면 좋은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지나치게 강요한 나머지 서울은 다주택자 부율이 높아요. 소득 등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뛰었어요. 그냥 거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만약 추락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 갭 투자한 사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추락하면서 이제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푸어가 나올 수 있고,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오른 만큼 꺼질 가능성도 없다. 저는 이걸 한 디플레이션 3개월까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 초래 과정. 부채 디플레이션은 가계 부채, 즉 가계 실질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가 부진하겠죠. 금융 부실이 생겨서 투자가 위축되고요. 건설 경기 침체가 고용 악화로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은 장기 불황의 신호탄이다. 실질적으로 이 지금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느냐?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는데요. 자, 한국은 가계부채 1600조, 집값 대폭등시켜서 집값이 하락할 때는 집을 가진 사람이 거지가 되는 하우스푸어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위험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혹시라도 긴 늪에 빠지게 되면 장기간 고통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부채 디플레이션, 그거의 일종인데,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를 이뤘던 경상수지 흑자가 85년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화의 급격한 고평가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도 1990년 정점으로 하락했죠. 자, 이후 2011년까지 약 20년 혹은 30년 연평균 약 0.8%의 초저성장에 머물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만약 디플레이션이 이어진다면 이제 일본하고 닮아간다는 말이 한층 높아지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 집값 대비 증가율을 보자고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자, 서울 집값 여기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 서울 집값입니다. 이때 2006, 7, 8년, 9년 올라갔을 때고요. 이건 지금 2014, 15, 16, 17, 18.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지금 한국감정원을 믿습니까? 저는 절대 믿지 못합니다. 지금 2006년에 뛰었던 집값이나 지금 뛴 집값이나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 때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별로 12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지금 2배, 3배 뛰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간 그래프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 놓고 여기 이만큼밖에 안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유하고 있는 게 현 정부입니다. 왜 제가 이걸 중요시 여기냐면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의 소매 보세요, 소매. 판매. 소매 판매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집값만 이렇게 뛴 거예요. 지금 여기 뛰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 보세요. 미국 집값은 지금 안정적이에요. 별로 거품이 없습니다. 소매 판매하고 비슷해요. 이미 버블 때는 이만큼 떨어져 줬고.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소매 판매 또는 물가, 이거하고 집값의 거품 정도를 알 수 있겠죠. 단순히 한국 감정원만 믿고 우리나라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별로 안 올랐다,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장기적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서서히 디플레이션 늪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모처럼 세계 증시가 한 해 국면으로 웃고 있는데, 장기적인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크니까 관망하시고요. 대신 몇 달 사이 혹시라도 코스피가 2000, 2100을 오르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달러나 금과 은 등을 손절매할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단한다면 추가 매수할 수는 있어도 손절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시장을 주시하면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방송이 정말 도움 많이 되니까요.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